그날 나는 내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찍은 적이 없었다. 그런데 요양원 입소 동의서에는 분명히 내 도장이 찍혀 있었고 담당 직원은 태연하게 말했다. 어머니 본인이 직접 오셔서 서명하셨잖아요. 나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렸다. 내가 간 적 없는 그날 내 이름으로 누군가가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모든 것은 4개월 전 아들 민준이가 엄마 잠깐 서류 하나만 확인해줘요라고 말하던 그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안경을 올려 쓰고 도장함을 꺼냈다. 아들이 건넨 서류가 무엇인지 제대로 읽지도 않은 채로. 하지만 CCTV 화면 속에서 내 아들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리고 나는 이 모든 것의 진짜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도 배신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름 없는 무언가였다. 박순자 올해 73. 경상북도 안동에서 나고 자란 그녀는 22살에 서울로 시집와 50여 년을 한자리에서 살았다. 남편 이현택 씨가 5년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뜨기 전까지 그녀의 삶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아들 둘 딸 하나 모두 번듯하게 키웠다. 큰아들 민주는 서울 강남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결혼한 지 15년 차 며느리 지영과는 겉으로는 사이가 좋았다. 손자 재호는 올해 중학교 2학년. 순자는 재호를 볼 때마다 남편 생각이 났다. 남편 닮아 이마가 넓고 눈이 맑은 아이. 둘째 민석은 부산에서 살았다. 자주 오지는 못했지만 전화를 잘했고 명절마다 어김없이 올라왔다. 딸 미라는 미국에 있었다. 결혼한 지 8년이 됐지만 아직 아이가 없었다. 멀리 있다는 이유로 순자는 미란에게 서운한 말을 꾹꾹 눌러 담아왔다. 남편이 죽은 후 순자는 혼자였다. 큰아들 민준이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제가 자주 볼게요 라고 했을 때 순자는 2번 망설이지 않았다. 30년 살던 은평구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 근처 빌라로 들어간 것이 2년 전이었다. 민준아 엄마 이사 오니까 좋지? 그럼요 엄마. 이제 자주 볼 수 있잖아요. 그 말이 그렇게 따뜻했다. 그 말 하나를 믿고 고향 갔던 동네를 떠났다. 하지만 이사 온 후 민준은 바빠졌다. 처음 한 달은 자주 왔다. 2달째부터는 주 1회. 3달째부터는 격주. 지금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었다. 그나마 오는 날도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았다. 며느리 지연은 거의 오지 않았다. 순자는 그것을 티 내지 않으려 했다. 바쁜 거지 뭐. 다들 사는 게 힘든 거지.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며 저녁을 차려두고 민준의 전화를 기다렸다. 전화가 오지 않는 날은 텔레비전 볼륨을 키워놓고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 순자는 민준의 얼굴에서 이상한 걸 느꼈다. 분명히 웃고 있었는데 눈이 웃고 있지 않았다. 엄마에게 말을 걸면서도 자꾸 핸드폰을 봤다. 뭔가를 숨기는 사람의 표정. 아들을 키우면서 수십 번 봐온 그 표정. 민준아 회사 괜찮아? 괜찮아요 엄마. 왜요? 아니 그냥 얼굴이 좀 그래서. 그런 거 없어요. 엄마가 너무 예민하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에 걸렸다. 예민한 게 아니었다. 엄마 눈은 절대 틀리지 않는다. 그날 저녁 순자는 잠을 설쳤다. 그리고 그 예감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2년 전 이사 올 때 순자는 당연히 큰아들 민준이 자주 와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며느리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손자 재호 생일이 며칠 후였다. 같이 케이크라도 하나 사러 가자고. 어머니 저희 그날 좀 바빠서요. 재호도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대요. 짧고 딱딱한 대답이었다. 어머니라고 부르면서도 그 안에 온기가 없었다. 순자는 그래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참 창밖을 바라봤다. 손자 생일에 할머니가 낄 자리가 없다. 그것이 슬픔인지 수치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다. 순자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모아둔 돈이 있었다. 통장에 1억 2천만 원. 거기에 은평구 집을 팔고 강남 근처 빌라로 이사 오면서 차액으로 남은 돈 8천만 원. 합치면 딱 2억 원이었다. 그 돈은 자식들한테 줄 생각은 있었지만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몸 성이 살아있는 동안은 내 돈이다. 그게 노인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그런데 작년 봄 민준이 처음으로 돈 이야기를 꺼냈다. 엄마 회사에 자금이 좀 필요한데 잠깐 빌려줄 수 있어요? 6달 안에 꼭 갚을게요. 얼마? 5천만 원요. 순자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아들이니까. 아들 회사가 어렵다면 도와야지. 그게 엄마 아닌가. 5천만 원을 건넸다. 6달이 지났다. 민준에게서 갚겠다는 말이 없었다.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준아, 그 돈은? 엄마, 지금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또 기다렸다. 1년이 지났다. 그 돈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무렵부터 순자는 무릎이 좋지 않았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힘들었다. 아파도 말을 못했다. 아프다고 하면 혹여나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까봐. 어디선가 읽었던 기사 하나가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자녀들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면서부터 요양원에 보내지는 노인들. 그게 나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민준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민준이 서류 봉투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잠깐 확인해줘요. 회사 관련 서류인데 공동보증인 서명이 필요하대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도장만 찍어주면 돼요. 순자는 안경을 가지러 일어섰다. 잠깐, 엄마, 안경 찾게 기다려. 아, 그냥 여기 도장 찍는 칸만 찍으면 돼요. 내용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아들이 손가락으로 도장 찍는 칸을 가리켰다. 순자는 그 자리에 도장을 찍었다. 그게 전부였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드러난 건 뜻밖의 경로에서였다. 순자의 오랜 친구 옥순이가 전화를 해왔다. 요양원에서 일하는 딸이 있는 옥순이. 순자야, 너 혹시 요양원에 입소 신청을 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게 우리 딸이 어제 요양원 서류 정리하다가 내 이름 봤대. 박순자 73세. 입소 동의서에 도장도 찍혀 있고 보호자는 이민준으로 돼 있더래.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다. 순자는 그 길로 요양원을 찾아갔다. 담당 직원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어머니, 지난달 15일에 아드님이랑 같이 오셔서 서류 작성하셨잖아요. 내가 온 적 없어요. 아, 혹시 기억이 잘 안 나세요? 어머니 기억력 검사도 같이 하셨는데. 그 말에 순자는 숨이 막혔다. 기억력 검사. 즉 내가 치매가 있어서 기억을 못하는 사람처럼 처리가 됐다는 뜻이었다. 순자는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처음엔 직원이 망설였다. 하지만 순자가 나 법적으로 문제 만들 수 있어요. 경찰 부를까요? 하고 단호하게 말하자 결국 화면을 틀어줬다. CCTV 속에는 한 여성이 있었다. 민준이 아니었다. 며느리 지연이었다. 지연이 순자 이름으로 접수를 했고 도장도 순자의 것을 사용했다. 그 도장은 민준이 서류 확인한다며 가져간 날 이후로 순자는 도장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드님이 전화로 어머니가 기억을 잘 못하셔서 대신 진행했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었다. 요양원 원장도 담당 직원도 그리고 그 화면 속 며느리 얼굴을 바라보던 순자도. 순자는 그 자리에서 5분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 충격적이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너 엄마. 왜요? 요양원에 갔다 왔다. 전화기 너머로 정적이 흘렀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준이 찾아온 것은 다음 날 저녁이었다. 그의 눈은 빨갰다. 밤새 잠을 못 잔 얼굴이었다. 순자는 문을 열어주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둘은 마주 앉았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미안해요. 미안이 다야? 제가 잘못했어요. 순자는 천천히 말했다. 얼마나 됐어? 이 계획이. 민준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다. 반년 전부터요. 반년 전이면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던 그때부터였다. 민준이 털어놓기 시작했다. 회사가 어려웠다. 단순한 자금 문제가 아니었다. 보증을 잘못 써서 수억 원의 채무가 생겼고 그게 이미 법적 단계까지 넘어가 있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였다. 지연의 친정집도 빚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그 상황에서 민준이 생각한 것이 순자의 재산이었다. 2억 원. 그런데 순자가 죽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이 돈에 손을 댈 수 없었다. 그래서 나온 방법이 요양원 입소였다. 어머니가 공식적으로 시설에 들어가면 민준은 법적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고 통장 관리권도 가져올 수 있었다. 의료적 판단 능력이 없다는 서류만 있으면 됐다. 기억력 검사 서류가 바로 그것이었다. 지연이 순자 대신 요양원에 가서 접수한 이유도 순자 이름으로 기억력 검사 서류를 위조한 이유도 다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였다. 순자는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분노가 올라왔다. 그 다음엔 혼란이 왔다. 그리고 좌절이 왔다. 50년을 키웠다. 밥을 먹이고 학교를 보내고 결혼을 시켰다.
아플 때 밤새 머리맡을 지켰다. 그 아이가 지금 내 도장을 훔쳐 나를 요양원에 집어넣으려 했다. 너한테 5천만 원 줬잖아. 그것도 모자랐냐? 엄마, 그건 빚 갚는데 다 썼어요. 이자도 못 내는 상황이라. 그래서 엄마를 시설에 쳐넣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했어? 민주는 울었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들의 눈물이 처음으로 가여워 보이지 않았다. 사흘이 지나 미란이 미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민석이 부산에서 달려왔다. 셋이 순자 앞에 앉았다. 민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민석이 말했다. 형,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엄마한테? 나도 몰랐어. 지연이가 먼저 제안했고 나는. 됐어. 순자가 조용히 말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민준아, 내가 왜 그랬는지는 이제 안다. 회사가 무너지면 가족도 무너진다고 생각했겠지. 재호도 있고. 그 두려움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잖아.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흘렀다. 근데 민준아, 엄마가 제일 무서웠던 건 내가 나를 짐으로 봤다는 거야. 치워야 할 짐. 그 말에 민준이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에요. 저도 미쳐 있었어요. 지연이가 다 꾸민 거고 저는 그냥 너무 무너져 있어서. 그때 미란이 말했다. 오빠, 지연 언니는 지금 어디 있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에 나갔어. 재호 데리고. 순자는 눈을 감았다. 손자 재호. 아무것도 모르는 그 아이. 며칠 후 지연이 이혼 서류를 보내왔다. 위조 도장 사용에 대해 민주는 법적 책임을 질 처지가 됐다. 순자가 고소를 취하해 주지 않으면. 순자는 오래 생각했다.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민준이 처음 걸음마를 떼던 날 사진. 유치원 졸업식 날 꽃다발을 들고 웃던 얼굴. 결혼식 날 순자 손을 꽉 잡으며 눈물 흘리던 민준. 그게 다 연기였을까? 아니었다. 그것만큼은 아니었다. 순자는 조건부 취하를 결정했다. 민준이 회사 채무를 직접 정리하고 지연과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고 재호의 양육권을 확보하는 것. 그리고 요양원 서류 위조건은 모든 당사자에게 공식 사과를 받는 것. 민주는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 반년이 지났다. 민주는 회사를 정리하고 작은 일을 시작했다. 재호는 주말마다 순자의 집에 왔다. 처음 몇 번은 어색하게 앉아 있다가 어느 날부터 순자와 함께 밥을 하기 시작했다. 할머니, 계란 이렇게 넣어요? 그래, 잘한다. 재호가 나중에 요리사 해도 되겠다. 아이의 웃음이 부엌에 퍼졌다. 순자는 그 웃음을 들으며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서툴렀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도. 그 서툼이 결국 서로를 핥히는 무기가 됐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때로 상처의 모양으로 온다는 걸. 그리고 그 상처를 보듬는 것도 결국 사랑이라는 걸.